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제2장 존재와 실체 부분의 전반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재와 실체라는 것은 실체로서의 존재, 이런 의미를 여기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체가 아닌 존재도 있는가요? 네, 있습니다. 존재는 다의적으로 쓰여요.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 채로 활용되는 낱말입니다. 우선 존재는 첫째로 있는 것, 있는 어떤 것을 가리켜요. 그런데 이 사람이나 이 책상이나 이 건물이나 그런 구체적인 개별자가 있는 것인데요. 이것들에 대한 탐구는 철학이 하지 않고요. 과학자들이 합니다. 생물학자나 동물학자 이런 분들은 구체적인 개별적인 이 동물, 저 동물, 이 생물, 저 생물을 다루겠지요. 존재의 두 번째 의미는 있는 것의 실체 또는 형상 또는 본질 또는 본성을 가리켜요. 다시 말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의 실체, 즉 실체는 있는 것을 지탱해 주는 것이에요. 실체, substance에서 아래에 놓인 것, 바탕이 되는 것, 지탱해 주는 것, 있는 것을 있는 것으로 지탱해 주는 것을 실체, substance라고 해요. 그러니까 있는 것의 실체가 존재의 두 번째 의미인데, 있는 것의 실체는 다른 관점에서는 있는 것의 형상이라고 불려요. 형상은 있는 것을 있는 것이게끔 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형상은 알려질 수 있고 또는 알려져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본질이라고 불려요. 그런데 이 실체나 형상이나 본질이 있는 것의 여러 기능들이 내적 원리라는 점에서는 본성이라고 불려요. 그럼 정리하면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의 실체나 형상이나 본질이나 본성을 가리켜서 존재라고도 합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면 그것이 바로 철학의 탐구 과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존재로는 존재로서의 존재를 탐구한다고 해요. 그 말은 있는 것으로서의 있는 것을 탐구한다는 것인데, 이때 있는 것으로서의 있는 것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것이 있는 것의 실체, 형상, 본질, 본성, 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은 The Really Real이라는 영어 표현이에요. 히라보 토 온토스 온에 대한 번역인데, 우리말로는 참으로 있는 것, The Really Real, 참으로 실제적인 것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면 있는 것이 실제적인 것이라면 참으로 있는 것,
또는 참으로 실제적인 것은 뭐냐 이렇게 물어질 수 있잖아요. 그것이 이른바 있는 것의 실체, 형상, 본질,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철학의 탐구 대상이 됩니다. 셋째는 있는 것의 있음, 달리 말해 있는 것의 실존을 존재라고 해요. 있는 것은 있지요. 예, 있는 것은 실존한다. 있는 것은 현실로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있는 것은 행위한다, 기능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있는 것의 실존이 있는 것의 행위와 기능에 대한 근거일 수가 있어요. 이 행위의 근거로서의 실존을 존재의 세 번째 의미로 삼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존재와 일자라는 제목의 제1장, 즉 일자로서의 존재를 다뤘는데 그 말은 그 존재자의 실체나 형상이나 본질, 본성에 해당하는 것은 하나이고, 왜냐하면 모든 각각의 존재자는 하나이니까요. 그런데 이 각각의 하나인 각각의 존재자를 성립시키는 상위 원리로서 일자, 더 원이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플라톤과 또 그 이전에 파르메데스의 견해였고, 그들 견해를 계승한 것이 플로티누스, 프로클루스 등이었어요. 전 시간에 다룬 내용입니다. 오늘은 실체로서의 존재를 다루는데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파악된 존재이고요. 그를 계승하는 아베로에스 또 아비첸나 같은 사람에 의해서 논의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제, 지금 실제나 존재나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우선 쓰이고요. 참된 실제 또는 하면 있는 것의 실체나 본질을 말하게 되겠죠. 우선 있는 것으로서의 실체는 구체적인 존재, 즉 몸을 구비한 존재, 진료를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출발하게 되는데요. 플라톤이 자신의 존재론에 가한 반박 중에는 탁월한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이데아들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들을 알 수 없고 또 그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감각세계와 어쨌든 아무런 관련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고 해서 우리의 생활이 더 유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데아들이 있다는 것이 증명된다고 해도 그것들, 즉 이데아들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감각적으로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데아들은 우리의 감각세계와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감각을 통해 이데아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내려가 보면 비록 이데아들이 피 안에 있다는 것이 증명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것들을 도무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 따라 나온다. 아마도 신은 그것들을 알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알지 못한다. 왜? 이 감각세계와는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이데아들의 학문을 다루는, 이데아들에 관한 지식을 다루는 학문이 수학이나 수리 물리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자 질송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만약 형이상학의 현상학이라는 학문이 있다면 플라톤주의는 수학자들과 물리수학자들에게 전형적인 철학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누구에게 전형적인 철학이 될까요? 그것은 생물학자들이나 의사들에게 전형적인 철학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의사들이 여기 결코가 아니라 거의, 셀돔이라는 표현이니까 거의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네요. 의사들은 거의 형이상학자들이 아니지만, 그렇군요. 비록 그들이 형이상학자들이라고 해도 그들의 형이상학의 메타가 자연학을 시야에서 놓지 않을 정도로 신중하다. 메타피직스에 메타라는 말과 피직스라는 말이 있죠. 메타가 배우적인 것, 상위적인 것, 너머의 것, 이런 뜻이고, 피직스는 요즘으로는 물리학이지만 아리스토텔레스 당시에는 자연학이죠. 자연은 자신의 영혼을 갖고 있는 것으로도 간주될 수 있고 자유로운 것으로도 간주될 수 있지만, 물리학에서 자연은 영혼도 없고 자유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학과 물리학은 전혀 다른 학문이 되어버렸어요. 여하튼 자연학을 다룰 때, 즉 형이상학을 다룰 때 자연학을 시야에서 놓치지 않는다. 그러면 자연사물이 지닌 성격들을 놓치지 않는다 하는 것이네요. 여기서 메타에 해당하는 것은 실체나 형상, 본질, 본성 같은 것이겠고요. 그것들이 사물 속에 있는 것이고 사물의 원리가 되는 것으로 여길 수는 있어도 사물 너머의 것, 사물과 떨어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누가? 의사들이요. 또 생물학자들이 그렇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로크는 경험론자죠. 영국의 근대 경험론자 로크가 말한 평이한 역사적인 방법, 곧 기술적 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프랑스의 한 의사가 아픔이라는 것은 없고 오직 아픈 사람들만이 있다고 말했을 때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론 전체를 요약하고 있음을 자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요약했다. 자, 아픈 사람들의 공통점이 아픔이라면 아픔이 이데아로서
이데아 세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플라톤의 견해인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출발 단계에서의 입장은 자신의 철학을 출발시킬 때 입장은 이 아픔과 같은 이데아들이라는 건 없고 오직 아픈 사람들, 구체적인 존재들만이 있다. 라는 입장으로 출발했습니다. 물론 후기에 가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플라톤 철학과 대체 어떻게 구분되느냐. 다시 말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형상이나 본질이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와 어떻게 다른 것이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튼 출발선상에서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플라톤의 철학과는 다른 것이다. 그것이 언급될 수 있고요.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무엇을 주제로 했느냐 했더니 우시아라는 것에 관심을 두었다고 했네요. 우시아도 다양하게 번역되어 실제 존재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그냥 그대로 우시아라고 읽기도 합니다. 역시 이 우시아도 참된 우시아 이렇게 말하면 본질로 이행하는 것이고요. 참된이라는 말이 빠진 채로 그냥 우시아 그러면 개별적 존재자, 개별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1우시아, 제2우시아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요. 또 비슷한 표현으로 제1실체, 제2실체라고 말하는데 제1우시아나 제1실체는 구체적인 개별자를 말하고요. 제2우시아나 제2실체는 개별자의 본질 내지 형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는 우시아에 관심을 두고 우시아 즉 실제에 관심을 두고 실제는 이 사람, 이 나무, 이 나무 조각 이 디스라는 영어로 디스라는 지시 형용사인가요? 그것에 의해 지적될 수 있는 것들이 실제이고 구체적 개별자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구체적 개별자가 분명한 존재론적 단위이다. 그랬습니다. 바꿔 말하면 실존하는 하나의 사물이 달리 말해 그 자체로 존속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자체로 정의될 수 있는 판명한 존재론적 단위이다. 판명한이라는 말은 영어 표현에 distinct라는 말인데요. 데카르트가 명석 판명한 관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clear and distinct라고 해서 명석하고 판명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명석하다는 것은 애매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즉 애매성의 반대 개념이고요. 판명하다는 것은 모호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즉 모호성의 반대 개념이에요. 애매모호하지 않는 것을 명석, 판명한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디스팅크트가 판명한이라고 읽을 수도 있지만 구별되는 이라는 말로 읽을 수 있어요. 다른 개별자와
구별되는, 다른 존재론적 단위와 구별되는 그런 존재론적 단위이다. 서로 구별되면 경계가, 둘 사이의 경계가 모호한 것이 아니지요. 그런 점에서 구별되는 것은 한명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잘 안 쓰는 용어라서, 또는 일상적으로 잘 안 쓰는 용어라서 어려울 수 있을 듯해서 설명드렸고요. 내가 피터나 존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개별적인 이 사람, this man, 그것이 판명한 존재론적 단위이고 구체적 실제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어진 문장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실존하는 어떤 사물 속에 있는 어떤 것, 즉 그 사물로 하여금 하나의 우시아, 하나의 실제가 되게끔 하는 어떤 것을 찾는 일이다. 갑자기 붕 떴죠. 개별적인 이 사람이 실제이고 우시아인데, 이 밑에 문제에서 말해진 것은 그 사물로 하여금 하나의 우시아, 하나의 실제, 이게끔 하는 어떤 것을 찾는 일이라 그랬어요. 즉 개별자의 실체나 본질을 찾는 일이 과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두 문장 사이에는 비약이 있는데 질성이 비약적으로 글을 써버렸네요. 그러면 두 번째 논의 주제가 우시아, 우연자, 수로의 구별입니다. 우시아가 우연자가 아니고 수로도 아니다. 실제는 우연자가 아니고 수로가 아니다. 이 우시아는 실제, 아이를 써서 실제라고 할 수 있고, 실체, 즉 어이를 써서 실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냥 통상 쓰는 말로 존재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지금 질성은 그 용어들을 혼용하고 있어요. 실제, 존재, 우시아라는 용어를 혼용하는데, 혼용하는 이유는 특정한 용어에 구속받지 말라는 취지일 텐데, 글을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용어가 바뀔 때마다 긴장하지 않을 수 없죠.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면 이게 새로운 것을 가리키는 것이냐, 아니면 이전의 것을 다른 이름으로 반복한 것에 해당하느냐, 긴장스럽게 글을 읽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여기 볼까요? 실제라는 명칭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러한 첫 번째 그룹의 성격들이 있다. 실제라는 말도 한자로 표시하면 실제로 존재한다, 진실로 존재한다, 현실로 존재한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명칭을 받을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먼저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런 성격들을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나의 주체 속에 항상 주어지는 것으로 기술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항상 어떤 실제적 존재에 속하지만 그들 자체가 하나의 존재인 것은 아니라는 걸 의미한다.
예컨대 감각적인 질이요 또는 특질이라고 번역할까요? 색깔이나 형태, 크기 이런 것들은 한 사물의 특질이긴 하지만 한 사물 속에 항상 주어지고 한 사물 속에 속하는 거지만 스스로 있는 것들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특질이 존재하는 유일한 방식에 속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듯이 사물 안에, 실체 안에, 개별자 안에 있는 것뿐이고, 그래서 이것들을 우연자라고 불러요. 한 사물 안에 우연히 있게 되는 것들이라 이거예요. 필연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우연적으로 있는 거예요. 예컨대 나의 피부가 희다 또는 덜 희다 또는 나의 키가 크다 작다는 내게 우연적인 것이지 필연적인 것이 아니니까 희다 검다 크다 작다와 같은 특질들은 우연자들이라고 불리는 것이네요. 이 우연자들은 그들의 정의는 참으로 있는 것의 요구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참으로 있는 것, 어떻게 될까요? That which really is. 참으로 있는 것. 이제 그럼 참으로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사람마다 다른 것이에요. 플라톤에서는 이데아가 참으로 있는 것이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선은 구체적 개별자가 참으로 있는 것이라고 놓고 출발하면서 그 다음엔 구체적 개별자가 지닌 본질이 참으로 있는 것으로 이행하게 돼요. 그러나 어떤 현 단계에서 우연자들은 우연히 있는 것이니까 참으로 있는 것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얗다라는 건 색깔이죠. 이건 특질에 해당하는데요. 만약 우리가 어떤 존재가 하나의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인 하나의 사람이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성격, 이것은 우연자가 아니지 않느냐. 이건 하나의 사람에게 반드시 속하는 것, 하나의 사람의 탓으로 또는 하나의 사람의 덕분으로 반드시 생겨나는 것이니까 이것은 우연자가 아니고요. 그래서 사람임은 어떤 주체들 안에 속해 있는 하나의 특성이 아니다. 즉 우연자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러한 주체들의 탓으로 돌려질 수 있는 성격이다. 여기 특성이니 성격이니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속성, 특성, 성격 그냥 부담 없이 거의 같은 취지로 이해하세요. 특성 그러면 property, 속성 그러면 attribute, 성격 그러면 character, 특성 그러면 characteristic이라는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질성이 그 용어들을 다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용어에 집착하지 않는 게 오히려 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여튼 사람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주어진 어떤 사람에 관해서 말해질 수 있는 무엇이다. 이러한 특이한 특성을 가능적 수로라고 부르도록 하자. predicability라고 했는데요. predicate가 수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로로 될 수 있음 이런 뜻이에요. 수로로 될 수 있음. 좀 그럴듯하게 이름을
바꿔 표현하면 가능적 수로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서 사람 또는 사람이다라는 것은 수로가 될 수 있죠. 나는 사람이다. 갑돌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할 때 사람이 수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나 사람임이라는 것은 수로로 가능한 것이고 그런 점에서 가능적 수로라고 불린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임 사이에 차이가 있나요? 없어요. 없는데 사람이라고 그러면 언어적 표현이에요. 근데 사람임 그러면 존재론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임은 to be man이라는 말이잖아요. 사람이다. to be man. 거기에 to be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다. 줄여서 사람임. 그 안에는 비동사의 의미가 들어 있어요. 즉 존재로서의 사람을 표현할 때 사람임 이렇게 말한 것이니까 사람임은 존재론적 표현인데 우리 일상적으로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니까 차이는 없다. 다만 관점에 있어서 상이하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이다, 돌이다, 사람임, 돌임 이것은 그 자체로는 실존하지 않는 것이고 가능적인 수로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 말이네요. 그러면 우시아 중에서 가능적 수로도 배제하고 우연자도 배제하고 남는 것으로서의 우시아가 무엇이냐 그 얘기를 해야 할 텐데요. 그러면 판명한 존재론적 단위들에 우리가 직면하게 된다네요. 우연자도 배제하고 가능적 수로도 배제하고 그러면 판명한 존재론적 단위들에 직면하는데 그것이 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의 주체, 하나의 실체에 해당하는데요. 여기 보니까요. 개개의 현실적 주체는 실체라는 명칭을 받을 가치가 있다. 주체는 서브젝트이죠. 서브젝트도 sub이라는 말과 젝트라는 말의 합성어인데 sub은 아래이고 젝트는 던져져 있는 것 그런 뜻이죠. 서브젝트는 아래에 던져져 있는 것이라는 말인데요. 글쎄요. 실체와 비슷한 의미가 있을까요? 실체도 substance, 라틴어로는 substance 이렇게 적는데요. 이 sub이 아래라는 말이고 stance는 standing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래에 놓여 있는 것, 즉 우연자들을 지탱하는 것으로서 그들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우리가 시각적으로 상상해 볼 수 있겠죠. 큰 키, 노란색 피부를 지탱하고 있는 사람, 그것이 실체 또는 주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네요. 그럼 우시아가 뭐냐? 하나의 주체, 하나의 실체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참된 그리고 일차적이며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 존재, 즉 우시아는 한 주체에 대해 수로적인 것도 아니고 하나의 주체 속에 현존하는 것, 즉 우연자도 아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개별적인 하나의 말이거나 한 사람이다. 하나의 말이나 하나의 사람이 하나의 주체였고 하나의 실체라는 것이네요. 네. 그 다음에 또 이 주체에 접근하기 위해서 또는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서 제1현실과 제2현실이라는 용어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1현실은 사물 자체이고요. 제2현실은 사물의 행위입니다. 이 현실이란 말은 영어 표현의 act의 번역인데요. 라틴어로는 actus의 번역어인데요. 그것의 명사, 동사는 아게레라고 하네요. 아게레라는 것은 행위하다, 작용하다 등등의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행위의 결과물, 작용의 결과물로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단어의 성립 과정을 보면 그런 것이죠. 행위에다 동사로서의 액트, 그 행위의 결과로 드러난 것이 현실로서의 액트,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데 또 뒤집어 말할 수 있어요. 현실로 드러나 있는 사물이 행위하는 거잖아요. 즉 행위와 작용의 원리가 드러나 있는 사물이잖아요. 그렇다면 들어있는 사물을 제1현실이라고 하고 이 제1현실이 제2현실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낱말의 관계를 보면 동사의 명사화가 행위하다와 현실 사이에 성립하는데 우리 존재론적 논의 내에서는 이 액트라는 현실이 아게레라는 행위, 동사로서의 행위나 작용을 성립시키는 원리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요? 텍스트는 여러분이 읽었다고 전제하고 다소 이해가 어려울 듯한 대목을 찾아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뭐가? 그러니까 하나의 말이나 하나의 사람이 우시아, 주체, 실체, 존재이다. 이것이 갖는 의미가 플라톤에 대한 비판, 즉 현실적 존재를 감각적 젤들로부터 우연자들로부터 배제한다는 점에서는 올바른 반면 그것을 즉 현실적 존재를 추상적 관념들에 귀속시키는 점에서
잘못이라고 하면 현실적 존재가 이데아들에 속해 있는 것이라고 보는 점에서 잘못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여전히 실제로 하여금 실제이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의 말이나 하나의 사람이 실제이고 우시자이다 라고 말하면 예, 동의하겠다 예요. 근데 그 말이 하나의 말을 말이겠고 하고 하나의 사람을 사람이게끔 해주는 것을 설명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예, 아니죠. 그러나 이제 그것을 즉 하나의 실제를 실제이도록 해주는 것을 찾아야 할 장소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구체적 존재, 하나의 사물, 하나의 실체, 하나의 주체 속에서 그것을 찾아야죠. 그것이 결국은 형상이라고 말해지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이네요. 그러면 예, 이런 본질이 다른 표현으로는 본성으로도 말해지는데요. 여기 보니까 그 자신의 여러 기능이 내적인 원리로서 파악된 어떤 실체를 본성이라고 부르도록 하자. 이 구체적 실체이겠네요. 이 구체적 실체 속에서 이 실체의 여러 기능의 내적인 원리가 되는 것, 그것을 본성이라고 불러보자 이것이에요. 그러면 모든 참된 실체들은 본성들이다. 여기서 참된이라는 말이 붙었네요. 실체들은 주체였는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주체 사물을 이었는데 앞에 참된이라는 말이 붙음에 의해서 실체가 본성들로 이행했네요. 참된 실체들은 제2 실체를 말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것은 본성이다. 이런 말이네요. 모든 참된 실체들은 움직이고 변화하고 행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를 실체의 두 번째 특징으로 이끈다. 그랬나요? 첫 번째 특징은 언급되었습니까? 뒤에서 나올 것 같네요. 예.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세기 제자들은 조심스럽게 현실, 액트라는 말의 이중적 의미를 조심스럽게 구분하게 될 것이다. 첫 번째 현실은 사물 자체 또는 사물 자체인 바의 것이다. 이거는 thing itself가 되면 이것은 that which thing itself is 이렇게 되겠네요. thing itself 또는 that which thing itself is 사물 자체인 바의 무엇 여기 what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더 좋겠네요. what thing itself is 이렇게 하면 사물 자체인 바의 무엇이 되겠네요. 그러면 사물 자체는
제1우시하네요. 사물 자체인 바의 무엇? 그는 제2우시아이네요. 이 제1우시아, 제2우시아를 제1현실 악터스 프리무스라고 중세에 불렀다는 것이네요. 두 번째 현실은 그 사물에 의해 행세된 어떤 개별적 행위이다. 개별적 행위는 제2현실 악투스 세쿤두스라고 불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개별적 행위들을 모으면, 종합하면 이 사물 자체가 되거나 사물 자체인 바에 무엇이 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즉 제2현실들의 종합이 제일 현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현실이라는 용어를 염두에 둔다면 있다라는 것은 현실로 있다 또는 현실적이다 라는 말이어서 하나의 능동적 단어가 되고요. 그래서 존재, 그래서 있다라는 것은 존재의 현실이건 하야타의 현실이건 또는 같은 종류의 어떤 다른 현실, 같은 종류라는 건 하야타가 질에 해당하는 것이죠. 우연자로서의 질에 해당하니까 우연자로서의 분량, 같은 종류는 우연자를 말하겠네요. 같은 종류, 같은 우연자로서의 어떤 다른 현실, 키가 크다, 키가 작다, 이것은 다른 현실인데요. 여하튼 그런 한 현실의 발휘를 무엇보다도 먼저 제시한다는 것이다. 있다는 것은 어떤 현실의 발휘, 하나의 현실을 발휘함, 그것을 먼저 제시한다는 것이네요. 그러면 여기서 실제는 활력의 활력, 에너지에 대한 번역이네요. 에너지, 현실적으로 실제적인 한 핵, 너클리어스 또는 코어에 해당하는 것인데 에너지의 핵이 실제이다. 활력의 현실적으로 실제적인 한 핵이 실제인데 바로 그 핵은 어떤 개념에 의해 파악될 수가 없다. 어렵죠. 여기에서 말해진 거 보면 실존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여기서 실존에 관해 말하고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살펴줘야 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한 실제는 실존을 가리킨 말로 보이네요. 그 활력의 현실적으로 실제적인 하나의 핵에 해당하는 것이 실존인데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현실을 말하면서 실존을 염두에 둔 것이냐? 그것은 잘 모르겠다. 더 따져봐야겠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실존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다루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실존하느냐, 실존하지 않느냐, 쉽게 말해 있느냐 없느냐라는 물음에 대해서 있다 또는 실존한다 라고 답변하면 더 이상 실존에 대해서 논의할 게 없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실존하는 것의 무엇에 대한 탐구로 이행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 철학에서 중요한 것,
즉 실체들은 그들의 가장 내적인 실제에 있어서 알려지지 않는다. 가장 내적인 실제, 이게 활력의 핵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그것이 실조였는데요. 실체들에 관해 우리가 아는 바의 전부는 그들이 행위하기 때문에 그들이 있고 또 그것들이 현실들이라는 것이다. 이런 행위나 현실의 원리로서의 실존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고요. 그를 계승한 중세의 계승자들도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면 바로 실존이 정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네요. 왜 정이 불가능한 것이냐? 여기를 보면요. 있다는 것이 현실로 있다는 것이다. To be is, to be in act 이 말인데요. 있다는 것은 현실로 있다 또는 현실적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있다는 건 현실적이다. 라는 것이 돼요. 이 점을 알고 있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러나 이 하나의 현실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은 전적으로 상이한 명제였다. 그럼 현실의 반대말은 현실성의 반대말은 가능성이죠. 가능성의 또 다른 표현이 잠재성이에요. 잠재성 또는 잠세성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우리가 읽는 이 책에서는 현실과 잠세, 현실성과 잠세성을 대립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세가 현실로 되고 잠재성이 현실성으로 되는 것이죠. 현실로 있다. 현실로 있음은 현실성이 될 테고요. 잠세로 있음은 잠재성이 되고 어느 아랫부분에서 그 용어들이 출현할 것 같은데 어디 있나요? 여기 보니까 현실성을 지적하는 것이었다. 이거 현실이 무엇이냐? 하나의 현실이 무엇이냐? 라는 물음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어려워서 현실성을 지적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그 말은 사례를 들어줬다는 것이에요. 이 현실성에 대비된 말이 잠재성이나 가능성이에요. 현실성은 actuality, 잠재성은 potentiality, 가능성은 possibility고요. 현실은 act이고 잠재는 potency예요. 그러니까 act, actuality, potency, potentiality 이렇게 현실로 있음, 현실적임은 현실성이 되고 잠재로 있음 또는 잠재적임 이건 잠재성이 되는 것이네요. 근데 잠재성에 의해 현실성을 알게 하거나 현실성에 의해 잠재성을 알게 하거나 둘 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네요. 잠재를 통하여 현실을 이해하는 것은 현실을 통해 잠재를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이 대목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독자들에게
우리는 모든 것을 정의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즉 현실이 무엇인지, 현실성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왜? 모든 것이 정의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유비적인 경우들을 비교함에 의해 그 두 용어의 의미, 즉 현실성과 잠재성의 의미를 스스로 알게끔 했다는 것이에요. 자, 건축되고 있는 것이 건축될 수 있는 것에 대응된다. 예, 건축되고 있는 것이 현실로 있는 것이라면 건축될 수 있는 것은 잠재로 있는 것이네요. 또 깨어남이 현실이라면 잠은 잠재가 되고, 보는 것이 현실이라면 시력을 갖고 있으면 잠재가 되고, 진료로부터 형성된 것은 현실이고 진료는 잠재가 되고요. 가공된 것은 현실이고 가공되지 않은 것은 잠재가 되네요. 이런 대비를 통해서 현실과 잠재의 관계, 현실성과 잠재성의 관계를 알게끔 했다는 것이에요. 누가? 아리스토텔레스가요. 그런데 확실히 이러한 예들을 속속들이 검토해보면 그가 현실성은 사물의 실존을 의미한다고 말했을 때 그 염두에 뒀던 것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실존을 염두에 두고 현실성을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성은 실존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성의 핵심 또는 중핵에 해당하는 것이 실존이라는 것을 아리스토텔레스도 알고는 있었으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제 삼지는 않았다는 것이네요. 예, 현실 자체의 적나라하고 궁극적인 소요. 소요는 여기서는 giveness에 대한 번역어인데요. 쉬운 용어로는 주어져 있음이에요. 현실 자체 또는 존재 자체, 사물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감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또는 촉각적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실 자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가 그것을 실제에 무관한 것으로 무시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 그의 실제론에서 특이한 점이다. 알면서 다루지 않았으니까 무시한 것 아니냐.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은 스스로는 무시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네요. 근데 이 현실이나 실존은 정의되지 않는 것이죠. 현실은 그러면 사물의 행위의 총합으로서의 현실은 선과 같이 존재 이상이 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은 존재 안에 있는 것이거나 바로 그 존재의 실제성이 되는 것이므로 그것은 정의되지 않는다. 정의되려면 최근류와 종차가 필요하지요. 인간을 정의하라 그러면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이때 동물은 인간에 대한 최근류 recent genus예요. 가장 가까운 유 개념이에요. recent genus가 되고요. 이성적인이라고 할 때 이성은 종차에 해당해요. 종차는
specific difference 또는 difference of species라고 하는데 종들 사이의 차이라는 말이에요. 동물 아래에는 동물이라는 유개념 아래에는 인간이라는 종과 짐승이라는 종이 있고 두 종 사이의 차이는 이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성이 종차예요. 동물이 최근류이고 그러면 최근류와 종차를 찾을 수 있으면 정의가 되지만 있다는 현실 또는 실존이라는 현실 같은 것은 정의되는 게 아니죠. 이 사물도 현실이고 저 사물도 현실이고 다 현실인데 이 사물의 현실을 저 사물의 현실로 둘을 구별하면서 그 현실을 정의할 수는 없겠죠. 물론 이 사물은 정의할 수 있어요. 저 사물도 정의할 수 있어요. 유와 종차를 말함으로써 정의할 수 있는데 이 사물로서의 현실 그것은 정의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네요. 그래서 이 정의될 수 없는 것은 하나의 신비인데 그러나 이것은 자연의 신비일 뿐 형이상학자의 마음에 의해 무로부터 창조된 신비는 아니다. 이렇게 말했네요. 그 다음에 실존 물음의 주제화 여부인데요. 우리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제화했느냐? 주제화하지 않았죠. 잠깐만요. 책 페이지를 넘기고 지금 90쪽에 실존 물음의 주제화 여부가 다뤄지네요. 여기 다른 말로 해서 현실인 어떤 한 존재에 관해서 그것이 있다고 말함으로써 우리가 의미하는 것은 정확히 무엇인가? 첫째로 실존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하는 일을 잃어버렸을 때, 즉 일상생활을 하고 있을 때 자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철학을 하는 순간에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럼 아리스토텔레스가 현실적 존재에 관해 말할 때 그 염두에 둔 것이 실존인지 어떤 다른 것인지 어떤 다른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요? 형상 또는 본질이라고 불리는 것이네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존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인용문이 있을 텐데요. 더 내려가야 할까요? 여기 있네요. 존재의 많은 의미들 가운데 첫째의 것은 존재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곳에서의 의미인데 거기서 존재는 실체를 제시한다. 고 아리스토텔레스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사물이 있으면 사물의 무엇으로 이것은 사물의 실존의 사실이 아니라 사물인 바에 무엇이면서 사물로 하여금 하나의 실체가 되게끔 하는 그런 것이다. 영어 표현의 비동사가 있다로 번역되기도 하고 이다로 번역되잖아요. Here is a piece of paper 그러면 종이 한 장이 여기 있다. 여기서 here is a piece of paper 할 때 is는 있다의 의미를 갖잖아요. 근데
This is a piece of paper 하면 이것은 종이 한 장이다. 한 조각의 종이다. 여기서는 이다라고 번역되잖아요. 그러면 그 비동사의 의미를 있다로 볼 것이냐 이다로 볼 것이냐 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명 있다의 의미가 중요한 것을 알지만 그것을 다루진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다의 의미를 다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존재는 실체를 지시한다 그랬잖아요. 이 실체는 무엇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물에 있으면 사물의 무엇임. 그래서 what이라고 쓰였는데 whatness 이렇게 하면 보다 분명해지죠. 사물에 있으면 사물의 실존이 아니라 사물의 무엇임. 사물이 무엇이라는 점, 그것을 가리킨다는 것이네요. 첫 번째 물음이 어떤 것이 실존하는가 하는 것이면 누구나 아는데 그 대답은 간략하고 최종적이어서 일단 감각에 의해 또는 함정 논거에 의해 있다고 말해주면 실존은 말없이 물러서게 되고 논의되고 관심을 받게 되는 것은 있는 것의 무엇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존이 이 존재의 단적인 전제 조건이 존재의 단적인 전제 조건인데 존재의 구조 속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 누구에게?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냐 하면 여기도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항상 존재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이 중요한데 이것은 다짐으로 실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이고 이것은 어떤 사람은 하나라고 다른 사람은 하나 이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자, 이 표현 속에서 존재라고 묻고 실체라고 답하고 이 실체는 하나라고도 말해지고 하나 이상이라고도 말해지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으므로 그 결과는 어떤 것이냐 하면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1차적으로 있는 것 존재가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그 존재는 1차적으로 있는 것을 가리켰고 근데 실체란 무엇인가 라고 물을 순간에는 있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가 라고 물었고 그것은 사물인 바의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무엇이 하나이냐 여럿이냐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이 사람임이라면 이 사람임은 갑돌이에게서도 있고 을돌이에게서 있는데 그러면 두 개의 개별자 속에 있으니 두 개라고 보아야 하느냐 즉 하나 이상으로 보아야 하느냐 아니면 그것은 공통된 본질에 해당하니까 하나라고 봐야 하느냐 봐야 한다 이런 답변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러네요. 우리가 이제 해야 할 바의 전부는 다음의 용어들을 등식화하는 일뿐이다. 있는 것과 실체와 무엇이 등식화되었다는 것이네요. 그 다음에 실체의 최고 실제인 형상을 보면요. 이거는 몇 쪽이에요? 93쪽이네요. 개개의 현실적 존재는 말하자면 여러 가지 형이상학적 층들로 구성된다. 진료와 형상과 실존, 적어도 이 세 가지에 의해서 구성되죠. 개개의 현실적 존재가요.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실제적인 것이 무엇이냐? 실체 내에서 가장 실제적인 것은 실체가 그것에 의해서 하나의 현실이게 되는 그 어떤 것임이 분명하다. 그것이 뭐냐? 그것을 형상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형상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 자연적 형상들은 인위적으로 만든 형상들보다 용이하게 탐지되지 않는다. 자, 자연적 형상과 인위적 형상 둘을 구분했고요. 인위적 형상은 가시적인 형상이네요. 자연적 형상은 가지적인 핵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인위적 형상들은 형태들에 해당하고 가지적 형상들은 본질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의 실체 안에 현실인 바의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진료가 아니라 형상이다. 그래서 형상은 그것의 하나의 실체가 실체인 바의 무엇이게 되는 그런 현실이다. 이런 형상이 질성에 보기에는 종으로서의 형상이고, 이 종으로서의 형상을 다룬 것이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의 특징이라고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이라는 말을 쓰지만 지금 형상이 현실이 된다는 것이에요. 아까 제일 현실을 사물 자체 또는 사물 자체인 바의 무엇이라고 했죠. 사물 자체인 바의 무엇, 그게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형상이 현실인데 이 형상이라는 현실이 갖는 또 하나의 현실을 정립할 수 있을까? 만약 정립한다면 그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당연하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아닌 것이다. 왜? 형상이라는 현실이 갖는 현실은 없다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인데 토마스는 형상이라는 현실이 갖는 또 하나의 현실로서 실존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형상은 진료에 대해서 현실인 것이고 거기까지가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인데 이 형상에 대해서 현실인 것이 실존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토마스의 입장이고요. 바로 형상에 대해 현실인 게 실존이다라는 이 견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을 벗어난 것이라서 토마스를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자로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개별화의 원리가 언급되는데요.
개별화의 원리인 진료와 개별성의 원리인 실존, 이렇게 말했네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만이 실제하다고 봅니다. 출발점이 그랬어요. 출발점이.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그는 이 사람에게서 실제적인 무엇은 어떤 사람에게서도 그 사람인 바의 무엇이라고 결론 짓는다. 그러니까 무엇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것이고, 이라는, 즉 this라는 개별성을 지시하는 이 개별성은, 개별자를 지시하는 이 지시 형용사가 알려주는 개별성은 모두에게 있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그의 이라는, this라는 것과 또는 thisness라는 것과 그의 무엇, what 또는 whatness라는 것이 화해될 수 있는가? 이건 개별자에 관련된 것이고, 이거는 모든 개별자에 관련된 것인데, 서로 상반된 것이 어떻게 하나의 사람 속에 같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물음이 제기될 수 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무엇이 진료에 의해서 개별화된다고 봐요. 그래서 진료를 형상의 개별화의 원리라고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게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지극히 실제적인 것, 즉 형상이, 또는 최고로 실제적인 것, 가장 실제적인 것인 형상이 거의 완전히 실제의 결여를 드러내는 것, 진료를 통해서 실제적인 것이 된다. 가장 실제적인 것이 가장 덜 실제적인 것을 통해서 실제적인 것이 된다? 여기선 어떤 잘못된 점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네요. 그렇다면 어떻게 종이, 형상이 개별자들 속에 현존할 수 있는가? 라는 물음이 생겨나고, 이것이 이른바 중세의 보편자 논쟁이었고요. 여기 보니까 종의 형상은 유사한 개별자들에게 우리가 부여하는 공통된 이름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이 유명론이고요. 반대로 개별자들 자신의 실제는 종적인 형상들이 덕분이다. 즉 종적인 형상들이 실제함으로 또는 실제적이므로 개별자들도 실제한다 라고 보게 되면 실제론자의 견해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실제론자의 경우에 그 형상은 일종의 자기존속적인 실제성을 갖는가? 마치 플라톤의 이데아처럼? 아니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무슨 의미에서 현실적 존재의 바로 그 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형상을 어떻게 제일 현실이라고 말하고 현실적 존재의
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물음에 대해서 제자들은 다양한 견해를 취하고 제시했는데, 여기서 보여지는 실수는 있다의 두 의미를 혼동했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동사 있다를 단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와 그 추종자들의 일차적인 실수이다 그랬네요. 있다는 두 의미를 가져요. 하나는 실존한다의 의미이고, 둘째는 무엇이다, 형상이다 이 의미를 갖는데, 그 두 의미 중에서 어느 하나를 취하면 다른 것이 배제된단 말이에요. 만약 이것이 하나의 사물이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면, 있다가 사물이 있다를 의미한다면 개별자들만이 있고 형상들은 있지 않다. 반면에 있다가 하나의 사물의 무엇을 또는 무엇임을 의미한다면 형상들만 있고 개별자들은 있지 않다. 보편자들에 대한 논쟁은 이렇게 두 번째 의미를 첫 번째 의미와 구별되는 두 번째 의미로 여기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의미가 있다의 전체적 의미냐 간주해서 실존한다는 의미조차 무엇이다, 형상이다 라는 의미에 의해서 설명해내려고 하는 데서 어떤 실수가 기인하고, 그로 인해서 아리스토텔레스 주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 개념에 대해서 소크라테스가 논박을 시도할 수도 있으리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어떤 문제점이 설명되었나요? 좀 복잡한데요. 만약 본질들이 실존한다면, 잘 보세요. 본질들은 실존하지 않죠. 개별자들이 실존하는 것이죠. 근데 본질들의 무엇임을 실존이라고 여기면, 그러면 본질들이 개별자들이 되고, 즉 구체적인 존재들이 되고, 그렇다면 그것들은 자신의 통일성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분유될 수는 없다. 본질이 실존한다면 실존하는 본질은 실존하는 개별자들이고, 이런 실존하는 개별자는 남들에 의해 분유될 때에 통일성을 상실하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 개별자들이 있다면, 즉 개별자들이 실존하지 않고 무엇이다 라면, 즉 무엇임이라면, 그러면 그들 각각은 하나의 구분된 종일 것이고, 그러네요. 오히려 개별자들이 무엇임으로써 종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본래 말해지던 종, 즉 자신들의 통일성 속에 다수의 개별자들을 포함하는 종은 사실상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개별자가 종이 되면 원래 말해지던 종은 사라지죠. 지금 행간을 읽기가 쉽지 않아요. 본질들이 실존한다면, 이 말은 본질들이 구체적 존재들 또는 개별자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개별자들은 분유될 때 통일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고, 여기서 개별자들이 있다면 이것은 개별자들이 무엇이다라면, 즉 형상임이라면 또는 개별자들이 형상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개별자들이 종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 원래 말해줬던 종은 있을 수 없죠. 원래 말했던 종이 뭐냐? 자신들의 통일성 속에 다수의 개별자들을 포함하는 형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있음과 임 또는 실존함과 무엇임 둘의 혼동에 의해서 보편적 원장이 생겨났고, 그 둘을 구별하지 않고 혼동하는 한에서는 보편적 논쟁은 계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별화의 원리와 개별성의 원리에 대해서, 형상은 진료에 의해 개별화되고요, 실존에 의해서 개별성을 성취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개별화의 원리는 말했지만 개별성의 원리는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개별성의 원리는 토마스에 의해서 말해집니다. 개별화와 개별성을 먼저 구분해야 한다. 무엇을 위해서? 참된 사실은 본질들이 있고 개별자들이 실존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마치 본질을 통하여 개별자가 참으로 있고, 개개의 본질은 개별자를 통하여 실존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개별자와 본질은 상호 호혜적 관계에 있죠. 근데 이런 상호 호혜적 관계를 말하기 위해서는 개별화의 원리만이 아니라 개별성의 원리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 말이네요. 결국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두 얼굴이 있는데요, 그래서 두얼을 가진 한 사람의 야누스라고 표현을 했고요. 첫 번째 아리스토텔레스는 동물진을 저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리한 관찰자, 병아리, 상어, 홍옥, 울벌들과 같은 개별자들을 관찰했어요. 관찰하고 서술했어요. 두 번째 아리스토텔레스는 훨씬 더 플라톤에 가까운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나의 종 안에 포함된 개별자들은 실제적인 존재들이다. 그러나 이런 개별자들이 하나의 공통된 종의 형상을 소유하는 만큼 그 종의 보편적 속성들을 단 한 번 기술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개별자들의 개별성이 아니라 개별자들의 종 또는 종적인 형사
연구하는 것이 철학의 과제일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네요. 단 한 번 서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은 결국 발전하는 과학, 발전하는 철학이라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한 번 서술되면, 한 번 본질이 종적인 형상이 서술되면 그것이 영원히 같은 것으로 불변적으로 남아 있으니까 새로운 서술은 불필요한 것이네요. 결국은 그렇게 말하게 된 건 실존을 간과했기 때문에, 실존은 새로움을 계속 만들어 내는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호레이쇼, 햄릿이 자기 친구 호레이쇼에게 하는 말인데요. 하늘과 땅에는 당신의 철학에서 꿈꿔진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다네. 여기 있다네라고 했어요. 있다, 실존한다, 이 말이시네요. 철학에서 꿈꿔진 것, 이건 철학에서 종적인 형상들에 대해서만 열심히 생각했다는 것이네요. 종적인 형상들 말고 더 많은 것들이 천지사에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시인은 있느냐 있지 않느냐, 실존하느냐 실존하지 않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게 실제 있어서 중요한 것이라면 철학 내에서도 역시 중요했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계승자 아베로에스를 보았을 때 역시 실존이 중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